20억.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줘. 평범한 며느리였던 제가 대기업 이사로 승진한 바로 그날 시어머니는 제 목숨값으로 20억을 불렀습니다. 무능한 시동생을 그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날 밤 저를 찾아온 해결사들은 어두운 불빛 아래 제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자신들이 죽이려던 여자가 대한민국 암흑가 전체가 절대 건드리지 않기로 맹세했던 바로 그 전설 속 인물이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 손으로 시어머니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리란 것을 직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 마음 정거장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어떤 가정은 평범해 보이지만 자리 하나, 권력 하나에 가장 잔인한 민낯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참고 견디면 시집살이도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SJ그룹 신임 이사로 발령받은 그날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저를 죽이기 위해 몰래 20억을 꺼내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직 시동생에게 그 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를 찾아온 그들이 희미한 등불 아래 나타난 제 모습을 보고는 공포에 질려 일제히 얼어붙을 줄은 그들은 끔찍한 진실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돈을 받고 죽이러 온 상대가 이 바닥 전체가 절대 손대지 말자고 맹세했던 바로 그 여자라는 것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시어머니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잿빛 구름이 제가 7년간 며느리로 살아온 낡은 빌라 지붕 위로 낮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비좁은 골목에 숨어있는 낡은 집, 벽에는 습기 찬 얼룩이 가득했고 타일 바닥은 곳곳이 깨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서서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를 젓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익숙한 곰팡내가 뒤섞인 냄새는 더 이상 역겹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는 이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먹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경멸이 섞인 눈빛을 받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며느리라는 게 하루 종일 컴퓨터나 붙들고 있고 남편이랑 애 챙길 생각은 안 하고 생활비를 벌어오라고 등 떠민 사람이 본인이면서도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조용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은 없지만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상처를 준 적도 없었죠. 남편은 마치 강 양쪽에 서서 침묵을 선택해야 편안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내 시동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저에 대한 시기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줄 아나 봐. 제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면전에 대고 그렇게 툭 던졌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집에서 제 말은 아무런 무게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전날 밤 미리 다려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깡마른 몸에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침착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누구도 제게 어디 가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설 때가 되어서야 시어머니가 비꼬는 듯 떠보는 듯한 목소리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또 회의 가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비웃었습니다. 회의만 죽어라 한다고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겠니? 저는 고개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닫히는 문은 가벼웠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날 SJ그룹 본사 로비는 유난히 붐볐습니다.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중앙홀에는 붉은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안으로 들어서자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제 구두굽 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 제가 빠져나온 습기찬 부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강당에 제 이름이 울려 퍼졌을 때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꺾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부로 이서연 씨를 신임 이사로 임명합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조명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만큼 기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성공은 모두가 당신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은 캄캄했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만이 전부였습니다.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낮고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얼마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칠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20억.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하는 조건입니다. 심장이 튑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얇은 방문 뒤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거친 숨소리 한 글자 한 글자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만 사라지면 돼. 그럼 우리 민혁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저는 제 숨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죽음을 바라는 사람은 사회의 적이 아니라 저를 며느라가라고 부르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저 자신조차 소름 끼치게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 길을 선택했다면 나 역시 더 이상 약한 척할 이유가 없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그 소리에 맞춰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아까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똑똑하게 반복되었습니다. 20억,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우리 부부의 작은 방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어느새 잠들어 고른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믿고 선택한 이 남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내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걸까? 저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어슴푸레한 새벽, 집 앞의 좁은 골목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긴장으로 가득했던 밤을 보낸 후 조금 정신이 드는 듯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돌아서는 순간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낯선 오토바이 한 대가 집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위에는 두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채 휴대폰을 보는 척 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돌려 똑바로 쳐다보자 한 명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다른 한 명은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 몸을 숙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진정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가방을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보니 그 오토바이도 저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짝 붙지는 않았지만 제가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내내 등 뒤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오토바이는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사거리에서 멈춰서기도 하고 복잡한 도로에서는 바로 제 뒤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덥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가 회사 주차장으로 들어서자 그 오토바이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를 세우고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습니다. 설마 하룻밤 사이에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해본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사로서의 첫 출근 날, 저는 태어난 척 하려고 애썼습니다. 새로 받은 사무실은 넓고 밝았고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도시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투명한 유리벽 너머에서 조용한 폭풍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점심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밤길 조심하는 게 좋을 겁니다. 감정 없는 차가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츤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들었는데 그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인자했습니다. 왔니, 아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토바이를 탄 두 남자와 낮에 걸려온 전화가 겹쳐졌습니다. 이사됐다고 며느리 본분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분명한 목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 죽음을 원한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만큼 강하게 살아남아야 한다. 밤은 빠르게 깊어졌고 부슬부슬 내리는 비가 차가운 기운을 몰고 와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집 앞의 작은 골목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빗물에 젖은 길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얇은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심장은 느리지만 무겁게 뛰었습니다. 저조차 감히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남편은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태연한 표정은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저녁 식사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내일은 일찍 들어오너라. 요즘 길이 흉흉해서. 시어머니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시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깊고 진심 어린 걱정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단 한마디였지만 제 속에서는 모든 세포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온 가족이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뜬 눈으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의 작은 소음 하나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 그리고 골목 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발소리.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멈춰서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보니 젖은 시멘트 바닥 위로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림자들이 겹쳐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꽃이 반짝였습니다. 누군가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손을 뻗어 휴대폰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밤은 오직 저 혼자 그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강하지도 급하지도 않았지만 심장을 쥐어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안에 누구 없습니까? 거칠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1초, 2초, 3초. 문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차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경고처럼 밀어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머릿속에는 저녁에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인자했던 미소가 이제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자 가로등 불빛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문 앞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두운 색 점퍼에 건장한 체격, 그리고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앞에선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는 말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섰습니다. 제 얼굴에는 두려움도 도전적인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의 표정이 멈칫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움에서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뒤에 있는 두 사람을 돌아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분위기가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뒤에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들고 있던 담배가 빗물 웅덩이 속으로 떨어져 꺼졌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 잘못 찾아오셨네요. 그 말에 세 남자는 동시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누구인지 알아봤고 그들을 고용한 사람은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나오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누구야? 새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아주 빠르게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골목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멍하니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다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숨기지 못한 공황 상태가 비쳤습니다. 네가 아는 사람들이냐?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난 7년간의 며느리 생활 동안 어머니가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아니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저를 아는 것 같네요. 그날 밤 이후 집은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소음이 더해져서가 아니라 집안의 침묵의 색깔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희미한 햇살이 창틈으로 들어와 차가운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방을 나섰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가 깨져버렸고 다시는 붙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주 이른 시간부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보지 않고 잔소리도 익숙한 비아냥도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언제 식었는지 모를 커피가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은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 집의 권력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친구들이었니?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아 천천히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마치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했습니다. 저도 누구인지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제 평온함은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냥 돌아간 건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녀는 억지로 강한 척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번에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얼굴만 봐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아는 법이죠. 그 말은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 집에서 멀지 않은 다른 곳, 어젯밤에 새 남자는 김이 서린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몇 분간은 아무 말도 없었고 컵에 부딪히는 숟가락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냥 평범한 며느리라고 했어. 마침내 리더격인 남자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갓 승진한 이사고 뒷배도 없다고. 다른 한 명이 마른 웃음을 터뜨리며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들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눈빛은 난 생사의 경계를 넘어본 사람들한테서나 봤다고. 나머지 한 명은 고개를 숙인 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형님, 기억 안 나세요? 3년 전에 남쪽 항구에서 수십 명의 깡패들 앞에서 눈 하나 깜빡 안 하던 그 검은 옷 입은 여자.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사람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망구가 우리한테 숨겼어. 리더가 확신에 차 말했습니다. 아주 큰 걸 숨긴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일찍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멀리서부터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탐색적이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예전에는 어디서 일했니? 그녀가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어 섬돌 옆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이전 회사 말씀이세요? 아니, 결혼하기 전. 그녀는 어색하게 말을 고쳤습니다. 저는 잠시,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은 그녀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렸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결혼 전에는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실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마당에 가벼운 바람이 불어 마른 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고 그녀의 손이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먼지 쌓인 작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액정이 긁힌 낡은 휴대폰과 얇은 금속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노란 등불 빛을 반사했습니다. 다시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맹세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떤
과거는 도망칠수록 더 끈질기게 쫓아온다는 것을 저는 카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바깥 다른 방에서는 시어머니가 잠 못 이루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내가 그녀가 누구를 고용했는지 안다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를 죽이려 했는지 전혀 모른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대 머리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나무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두자 축축한 나무 냄새와 차가운 금속 냄새가 심장을 찌르듯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결혼만 하면, 평범한 여자처럼 살기만 하면 그 과거가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과거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다가 깨워줄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낡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모서리가 깨지고 배터리는 거의 닳아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습니다. 몇 초 후 다시는 보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익숙한 로고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통 와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도 이제 알거나 적어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식사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서둘러 밥을 먹고 아무 말 없이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고 어머니의 눈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아 잠시도 제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너 요즘 그녀가 낮고 느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많이 변했다. 저는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뭐가 변했는데요, 어머님? 그녀는 젓가락을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넌 이제 날 무서워하지 않아. 그 말에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전 한 번도 어머님을 무서워한 적 없어요.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그녀가 순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제 침묵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날 점심,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차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외곽의 작은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글씨가 거의 다 벗겨진 낡은 간판의 작은 카센터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기름 묻은 걸레로 손을 닦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렀고 이내 어두워졌습니다. 오랜만이군.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는데 돌아오게 됐네요. 그래. 그는 아무 감정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되기 전, 이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누가 널 건드렸나?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조금도 즐거워 보이지 않는 미소였습니다. 그럼 그자들은 살기 싫어진 모양이군.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쥔 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그 사람들하고 아는 사이인 거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전 그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딱 2사람만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알죠.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 의자에 부딪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계산도 계략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이쯤에서 이 게임을 끝내는 게 좋을 거다. 저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딱 한 줄을 답장했습니다. 이 게임 내가 시작한 게 아닌데.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도시는 화려하게 불을 밝힌 채 평온했습니다. 마치 평범해 보이는 한 가정에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피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아침 저는 아주 다른 기분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더 이상 초조하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 안에 어떤 문이 완전히 닫힌 듯 차가운 냉정함만이 남았습니다. 방을 나서자 집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눈 속에 혼란을 감출 여유가 없어 보였습니다. 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게 애쓰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찍 출근하는구나. 그녀가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저는 그녀가 등 뒤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탐색하고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눈으로.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 못 이루게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낡은 버스터미널 근처의 작은 술집. 제 집 앞에 섰던 세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돈은 충분했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리더격인 남자가 봉투를 맞은편으로 밀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 일에서 빠지겠다. 맞은편에 앉은 여자는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빠지다니? 아직 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녀가 쏘아붙였습니다. 이 일?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습니다.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바싹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그냥 돈만 돌려주고 가는 걸 다행으로 아시오. 목숨을 받으러 오지 않은 걸. 봉투는 그녀 쪽으로 다시 밀려났고 아무도 더 이상 손대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짧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쪽에서 전부 손 뗐다.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을 남겼다고. 무슨 말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고용한 사람이 계속 이 짓을 하면 두 번째 경고는 없을 거라고. 저는 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쁘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화면이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마치 현장을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너 왔구나?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애원하는 것처럼 낮아졌습니다. 저번에 그 사람들 내가 한 거 아니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멈춰 섰습니다. 전 묻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어머님도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 말에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녀에게서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는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방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켜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 가족과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모든 믿음을 걸었던 사람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시동생. 저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저 읽고 기억하고 저장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반격은 즉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잠 못 이루고 서성였습니다. 그녀의 발소리는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모든 결정이 제 통제하에 놓이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장 두려움에 떨게 할 것은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도시는 아직 잠에서 덜 깬 듯했고 막 떠오른 햇살이 고층 빌딩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 차가운 사무실 유리창에 반사되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들어와 외투를 가지런히 걸고 블랙커피 한 잔을 내렸습니다. 익숙한 쓴맛이 정신을 이상하리만치 맑게 해주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제가 시작하는 날이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내부 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체스판처럼 모든 폴더가 제 눈앞에 질서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큰일을 벌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저 올바른 체스말 하나를 움직이면 충분했습니다. 시동생의 이름이 몇몇 비정상적인 지출 내역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성급하게 체결된 계약들, 그리고 아는 사람이 아니면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숫자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확신에 차서 같은 시각.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서성이며 휴대폰을 들고 있었지만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그날 이후 그녀는 계속해서 불안에 떨며 살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화들짝 놀랐습니다. 말도 안 돼.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걘 그냥 내 며느리일 뿐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냥 며느리가 아니라면 점심이 다 될 무렵 회사 인사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내용의 내부 이메일이 전체에 발송되었습니다. 누구의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부 불투명한 회계 자료에 대한 재검토 착수를 알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한 통의 이메일이었지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밤의 노크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시동생은 즉시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옛날 서류들 다시 검토한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뭐 잘못한 거 있니? 난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사인만 했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제 평온했던 눈빛과 전 묻지 않았으니 어머님도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후에 저는 짧은 회의에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시동생은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강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제 눈을 피했고 손에 쥔 펜을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넘기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몇 가지 항목은 추가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뿐이었습니다. 비난도 다그침도 결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이 전부 켜져 있지 않아 방은 반쯤 어둡고 반쯤 밝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불쑥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를 보았습니다.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조용히 살고 싶다는 애가 이런 짓을 해? 저는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조용히 산다는 건 더 이상 아무도 저를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발코니에 서서 텅 빈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밤바람이 익숙한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자신이 표적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순간부터 그들의 모든 걸음은 더 큰 실수를 낳게 되리라는 것을. 공황에 빠진 자들의 가장 큰 실수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시동생은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더 이상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누군가 지나갈 때마다 불안하게 주위를 살폈고 그의 전화통화는 점점 잦아졌으며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사무실 문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스스로를 드러내는 법이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내부 감사팀에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길지도 애원하지도 직접적으로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첨부된 일련의 문서들과 짧은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이 서류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이메일을 읽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햇살은 너무 밝아서 어떤 모호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않아도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배신을 선택한 것입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결코 받고 싶지 않았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 몸이나 챙기시지. 수학이 넘어 남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우리 쪽에 연락하지 마시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허둥댔습니다. 이제부터 상대방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뜻이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휴대폰이 그녀의 손에서 떨어져 마룻바닥에 부딪히며 메마른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도 사람도 권력도 없이 그날 저녁 시동생은 아주 늦게 귀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피해 곧장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마음속이 엉킨 실타래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공을 어머니 쪽으로 넘겼고 이제 누가 먼저 짓밟힐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시동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네, 엄마를 팔아넘겨?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그가 맞받아쳤습니다. 애초에 엄마가 날 이 일에 끌어들였잖아. 그 말은 비수 같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나타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가족은 저를 해치려던 자들이 결코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또 다른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협박도 돌려 말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둬라. 내 옆에 있는 그놈은 이제 그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을 거다. 저는 그 글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지막 가면이 떨어졌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켜고 짧은 글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저장해두고 발송 예약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죠.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적들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할 때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만히 서서 지켜보는 것이라는 것을 바깥에서는 집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다툼도 평온한 척하는 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진짜 전환점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날 아침 회사의 분위기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달라진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목소리를 낮춰 이야기했고 서로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여전히 고개 숙여 인사는 했지만 그 뒤에는 호기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내부 감사팀으로부터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짧았고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그물이 다 쳐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시동생은 테이블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창백했고 두 손을 깍지 낀 채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도 쳐다보지 못했고 특히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앞에는 얇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지만 죄가 있는 자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가지 불일치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감사 책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관련된 각 개인의 해명이 필요합니다. 시동생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단 3글자였지만 회의실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갈라진 목소리로 답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빙빙 돌리는 말, 확신 없는 설명,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하지도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그에게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같은 시각, 집에서는 시어머니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그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가 얘기하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속삭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주 위험해. 위험하다니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마누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애가 아니야. 남편은 멈칫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그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그 애가 지금 네 동생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어. 그 말은 불씨가 되었습니다. 저녁에 제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고 더 이상 피하거나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은 의심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외투를 벗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회사 이야기, 내 동생 이야기,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를 믿어요? 아니면 저를 믿어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무슨 준비? 그가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으로 피하지 않고. 진실을 마주할 준비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전에 저장해둔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많지도 시끄럽지도 않았지만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을 꿰뚫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한 통 보냈습니다. 경영진도 감사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남편에게 단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 가족을 사랑하겠지만 그 가족 중 누군가는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옆방에서 남편이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그는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아들 방에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지켜주던 마지막 방패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 속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생각이 머릿속에서 분명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 그날 밤 그 집에서는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보낸 이메일은 여전히 화면에 열려 있었고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해한 것이라고 증명할 문장을 찾으려는 듯 읽고 또 읽었지만 없었습니다. 오직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차갑고 벌거벗은 진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깍지 낀 채 이 집에서 늘 명령만 하던 여장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몸을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나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읽었니?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요? 그가 물었지만 스스로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애가 보낸 이메일,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실이에요? 남편이 목소리를 낮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거기에 쓰인 게 전부 사실이냐고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저를 하찮게 여기던 그 여인은 그 순간 애처로울 정도로 약해 보였습니다. 네가 몰라서 그래. 그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다 너희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야. 제 아내를 죽여서요?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 질문은 바닥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가 화가 나서. 걔가 이사로 올라가면은 네 동생 기회가 없어지니까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야. 뭘로 겁을 줘요? 그가 이상할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20억. 남편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20억으로 뭘 하려고요? 그는 이미 답을 알면서도 물었습니다. 그것만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했어.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는 마치 따귀를 맞은 사람처럼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사라져요? 그가 되물었습니다. 어머니는 그걸 괜찮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그때 제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울지도 화내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온 사람처럼 두 사람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나는 몰랐어. 맹세해.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어요. 그 말이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녀를 올바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억.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람 목숨은 살 수 없어요. 그녀의 몸이 떨렸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진실이 제자리에 놓이는 걸 원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죠. 일을 크게 만들려는 거냐? 그녀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조금의 약한 기색도 없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은 이미 너무 커졌어요.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숨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파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이 이야기의 피해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바로 회사로 가지 않았습니다. 회색 건물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간판은 단순했고 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진실을 숨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마주할 준비가 된 사람들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저는 중년의 한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그는 엄격한 표정에 날카롭지만 차갑지 않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황하게 늘어놓지도 울지도 말을 보태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통화 녹음 파일, 협박 문자, 송금 내역, 그리고 간결하고 명확한 진술서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가 저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충분히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저희가 착수하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조사 협조를 위해 관련자 직위 해제, 시동생의 이름이 명단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모호하지도 돌려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그의 경력은 조각조각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거실에 앉아있지도 명령하지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방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애처로울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니? 그녀가 거의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적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다가 모든 것을 잃은 한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말을 멈추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죽이기로 선택하셨어요.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저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맹목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가 제게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선택하길 바라지 않아요. 그는 멈칫했습니다. 그저 다시는 틀린 선택을 하지 말아요. 그 말에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어떤 꾸짖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고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단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통쾌함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침내 제대로 숨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발코니에 홀로 섰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었고 도시는 여전히 밝고 시끄럽고 집집마다 벌어지는 작은 비극에는 무심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인생은 다른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인내도 없는 길로. 그리고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를 사라지게 만들려던 자들은 이제부터 정의와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할 테니까요. 그날 아침 비가 아주 약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끈질긴 가랑비였습니다. 저는 관계의 기관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초조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기나긴 길의 끝에 다다랐다는 분명한 느낌뿐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은 밝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고 모든 것이 감정이 끼어들 틈 없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담당관이 서류철을 열고 신중하게 정리된 증거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을 청부한 사람이 당신의 시어머니가 맞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당신을 제거하고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동생을 이사 자리에 앉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방은 몇 초간 조용했습니다.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는 시동생이 회사의 내부 조사팀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셔츠는 구겨져 있었고 잠을 못 자 눈밑은 째텄습니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질문에 답하며 연신 이마의 땀을 닦아냈습니다. 어머니가 형수를 협박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멈칫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그냥 침묵했습니다. 살인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고요? 그 질문에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그의 눈빛은 피곤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아주 오랫동안 못 보게 될지도 몰라. 그가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후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가 침묵했다면 아주 오랫동안 못 보게 될 사람은 나였을지도 몰라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이것이 더 이상 가정 내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몸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돈과 인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여인은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20억 원으로 사람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 행위가 어떤 범죄를 구성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녀의 손은 의자 가장자리를 꽉 쥐었고 손톱이 파고들었습니다. 계속 침묵하신다면 담당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모든 사실은 증거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예요. 그녀가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냥. 그것만 사라지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닫힌 방 안에서 가볍지만 판결처럼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주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집은 이제 텅 비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도 감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수년간 조용한 전쟁터였던 거실 한가운데 서서 제가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감히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비냄새와 도시의 불빛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마음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없었습니다. 그저 뿌린 것은 거둘 때가 되었다는 분명한 느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조사 이후 모든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더 이상 익명의 전화도 애둘러 말하는 협박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갑고 감정 없는 공식적인 통보들이 이어졌습니다. 조사는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그 순간부터 저 역시 더 이상 제 과거를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침에 저는 두 번째 조사를 위해 다시 불려갔습니다. 방은 그대로였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 맞은편에는 조사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등이 꼿꼿했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습니다. 눈빛은 날카롭지만 침착했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군.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조사관이 그를 쳐다본 후 다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는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특수사건에 협력한 적이 있습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다른 서류철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버린 옛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더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위험한 조직들을 와해시키는데 직접 관여했던 사람이었어. 조사관이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째서 이분의 신상 정보가 봉인되어 있었습니까? 다른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신원이 노출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남편이 조사를 받기 위해 불려갔습니다. 그는 대기실에서 저와 마주 앉았습니다. 마치 긴 악몽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그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예전에. 대체 누구였던 거야? 저는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신분을 바꿔서 살아가야만 했던 사람이요. 그는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우리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알아봤기 때문에 도망친 거예요. 그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뭘 알아봤는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절대 손대선 안 된다고 경고받았던 사람이라는 걸요. 같은 시각 시어머니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식어버린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울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아무도 돕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그녀를 숨막히게 하는 단 하나의 질문만이 맴돌았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단 말인가?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실수는 결코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밤이 되자 저는 발코니에 서서 불빛 아래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난 세월에 익숙한 감각을 실어왔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살았고 도망쳤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시는 그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과거가 저를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겁니다. 그날 오후 집은 전례 없는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말이든 이제는 무의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방금 전달받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조사 기록 사본, 차갑고 명확한 글자들이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두 손으로 종이를 들고 페이지 끝에 짧은 한 문단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대상자는 과거 특수신변 보호를 받았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는 봉인 처리됨. 그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증오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금기를 건드린 자의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 대체 정체가 뭐니?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와 마주 섰습니다. 더 이상 피하지도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예전에 특수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두 번 다시 살아 돌아올 기회가 없는 그런 사건들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찾아왔던 사람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자기들이 사람을 잘못 찾아왔다는 걸 바로 알았을 겁니다. 그녀는 믿고 싶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넌 지금 그냥 이 집 며느리잖아. 저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그런 삶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계단에 서서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려와 혼란과 고통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그럼 지난 몇 년간 당신이 그 모든 걸 참았던 이유는 뭐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과거를 들먹이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며 살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제 침묵이 결코 약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짧고 건조하고 절망에 가득 찬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20억을 주고 널 죽이려고 했구나.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맹목적인 탐욕 때문에 평생을 걸고 패배한 자의 완전한 붕괴만이 있었습니다. 몰랐어. 그녀가 눈물 속에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면 죽어도 그런 짓은 못했을 거야. 저는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여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으니까요.
그 말에 그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홀로 섰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익숙한 얼굴, 평범한 모습, 화려하지도 과시적인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매일같이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며 살았다는 것을 저는 그 세계를 떠났습니다. 다른 삶을 선택했고 바로 그 선택이 저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 집의 그 누구도 더 이상 저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대가는 아직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집은 전례 없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무도 서로를 깨우지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의 아주 희미한 발소리만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울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 느리고 지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물게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장도 장신구도 없었습니다. 낡은 핸드백을 마치 마지막 남은 동아줄인 양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현관을 나설 때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제 원한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그저 돌이킬 수 없는 진실만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했지만 이내 포기했습니다.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말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그날 조사실은 무서울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은 크지 않았지만 흰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벌거벗겨진 듯 했습니다. 영화에서처럼 고함이나 윽박 지르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오직 담당관의 담담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귀에 망치처럼 박혔습니다. 액수, 시점, 목적.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였고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시어머니가 답변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은 깍지 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책상 바닥을 향한 채 모든 것을 피했습니다. 마치 보지 않으면 진실이 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처럼. 20억 원으로 사람을 고용한 행위를 인정하십니까? 질문은 간결하고 차갑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다릴 뿐.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희미한 끄덕임이었지만 모든 퇴로를 차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말이 터져 나오자 그녀의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한때 온 가족을 호령하고 타인의 목숨을 자신의 야망보다 가볍게 여겼던 여인은 이제 기댈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시동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감 넘치지도 도전적인 눈빛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지만 그는 감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 전화들 뒤에는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문이 열리자 그의 시선은 공포에 질려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을 겁니다. 자신이 가장 지키려 했던 존재가 바로 자신을 이 나락으로 밀어넣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오후에 저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불려 들어갔습니다. 저 자신조차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평온한 모습으로 방에 들어섰습니다. 떨리지도 두렵지도 더 이상 궁지에 몰린 느낌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결심했을 때 담당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망설인 적은 없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당신을 침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계속 침묵했다면 죽는 건 저였을 테니까요. 방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도 명령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결과를 마주한 고독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피곤하고 산산조각 난 눈빛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보호막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누구를 대신의 짐을 짊어질 수 없었고 누구도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창가에 홀로 서서 익숙한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들은 여전히 달리고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누군가 타인의 탐욕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날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이상 그 누구도 더 이상 그것을 덮을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아침 시동생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휴가라서가 아니라 더 이상 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지만 그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한때 형님, 부장님, 파트너라고 불렀던 이름들이 이제는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그가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세상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소파에 멍하니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직위 해제 결정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줄의 건조한 검은 글씨, 긴 설명은 없었지만 모든 환상을 끝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엄마가 다 알아서 해줄게.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누구를 책임져 줄 수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그는 인사팀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매우 정중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오늘 중으로 관련된 모든 서류와 자산을 인수인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상대방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정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완전히 버려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깨달았습니다. 오후에 그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태도도 무시하는 눈빛도 없었습니다. 제 방문 앞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겨우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누나. 그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분노도 동정도 없는 그저 평온한 시선으로 언제부터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짓을 하려는 걸 알면서도 막지 않았을 때부터. 그 대답이 바로 그를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일이 성공했다면 넌 뭘 얻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했다면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가 그 결과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가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누나가 나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그냥 침묵했을 뿐이잖아. 직접 한 건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침묵. 제가 말했습니다. 이런 일에서 침묵은 무죄가 아니야. 그 말에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은 침묵 속에서 식사했습니다. 아무도 서로에게 반찬을 집어주지 않았고 안부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시동생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감히 어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때 모든 기대를 걸었던 아들을 마주할 힘이 없는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광경을 고통스럽지만 무력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가족이 이미 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 탐욕과 방관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밤, 저는 시동생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복도에 오랫동안 서 있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질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만약 그날 누나가 아무 말 안 했으면 모든 게 달라졌을까?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아무 말 안 했으면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오늘 너는 내 무덤 앞에 서 있었을 거야.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닫았습니다. 냉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훈은 오직 대가를 치르는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시동생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는 불이 전부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거실의 작은 스탠드에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이 각자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눈 속 깊이 박힌 피로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TV를 켜지 않았고 휴대폰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마주하기 두려운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때 온 가족이 둘러앉아 밥을 먹고 웃고 다투고 그리고 애써 잊어버렸던 그 마룻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조차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님. 마침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확실히 해야겠어요. 시어머니가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또 물어보려고 그러니? 이미 다 이렇게 됐는데 그녀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아내를 죽이려고 사람을 고용한 게 사실입니까? 질문은 방 안에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 순간이 모든 것을 결정하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책상을 내리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아주 깊은 한숨만이 그의 내면 세계가 무너져 내렸음을 알렸습니다. 왜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걔가. 내 동생 앞길을 막는다고 생각했어. 남편이 웃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짧고 서글픈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걔가 제 아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고통과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당신, 그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있을까? 저는 그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없었지만 그를 떨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미안해.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아내를 죽이기로 선택한 순간 어머니는 저를 잃으신 겁니다. 그 말은 마지막 비수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했습니다. 배신당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그가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아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의 편에 설 거야.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내 어머니일지라도 저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선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일찍 방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기침 소리도 한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이 저지른 결과를 마주한 고독한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새벽까지 발코니에 앉아 있었고 저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경계심을 느끼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편을 선택한 순간 저 역시 저만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그날 아침 햇살이 아주 부드럽게 내리쬐었습니다. 여름의 뜨거운 햇살이 아니라 조용히 처마 밑으로 스며드는 얇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창가에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로 살았던 지난 세월 동안 보아온 작은 골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골목은 그대로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인내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리고 가족이라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짐을 싸고 있을 때 남편이 잠에서 깼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문가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가는 거야? 그가 거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를 죽이려 했던 곳에 더 이상 머물 순 없어요. 그는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아.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걸 후회할 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지도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떠나는 것임을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배웅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게 닫힌 방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밖에 모든 소리를 듣고 있고 제가 떠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의 침묵이었을 겁니다. 떠나기 전 저는 거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돈이 아니라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그 위에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원망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저는 그녀가 읽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등 뒤로 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슴 속으로 서서히 퍼져나가는 가벼운 해방감만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 이름조차 잊고 지냈던 감각, 자유. 몇 달 후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제 과거를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일하고 살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문 밖의 발소리에 밤중에 놀라 깨지 않는 잠을 잤습니다. 어떤 저녁에는 모든 것이 떠올랐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고 살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시동생은 맨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특권도 깔린 레드카펫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은 날들을 고요함 속에서 보냈습니다.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형벌도 있었습니다. 고독과 후회라는 형벌. 어느 날 오후 전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 나는 다르게 살게. 저는 읽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니까요. 저는 새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불이 켜지는 도시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빛이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가족을 떠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인생의 비극은 때로 낯선 사람이 아닌 우리가 가족이라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침묵이 항상 미덕은 아니며 인내가 언제나 고결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악이 너무 오랫동안 용납될 때, 탐욕이 양심을 가릴 때 혈연조차 가장 차가운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한 가장 약해 보였던 한 여성이 자신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야 할 때 그 누구보다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떠나는 모든 이가 패배자는 아닙니다. 어떤 떠남은 살아남기 위해, 내 안의 마지막 인간성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인과응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세요.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선은 소중한 삶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평범하지만 깊이 있는 삶의 가치를 담은 가족 이야기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마음정거장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삶에 잔잔한 교훈을 주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깃들기를, 사랑해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아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